대한민국 정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지금 국민의 주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라는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우리는 한 남자의 처절한 절개를 다시 마주합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쫓겨나고 수사 시스템 접근권까지 박탈당하며 철저히 고립되었던 백혜룡 경정. 그가 마지막 파견을 마치며 97쪽의 수사 기록을 세상에 던지고 외친 오욕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는 대법원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 기본권을 유린당하고도 하소연할 곳 없는 우리 국민 모두의 시린 현실입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기득권의 카르텔을 공고히 지키는 사법부. 그 오만한 침묵의 성벽을 깨기 위한 재판 소원, 즉 사심제 도입을 두고 지금 사법부의 두 거물이 박터지는 정면 충돌을 벌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이 개혁안은 왜 법기술자들에게 그토록 공포의 대상이 된 걸까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마지막 망치인가? 아니면 그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을 소송지옥으로 몰아넣을 재앙인가?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눈은 백혜룡 경정의 진실과 더불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재사무처장이 헌법과 법률의 최종 해석권을 두고 벌인 그 살벌한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사법 카르텔의 성벽을 허물고 백혜룡 경정과 같은 시민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려는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재사무처장이 박터지게 싸운 그 살벌한 현장, 참교육 현장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긴 얘기 말고 뭐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걸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잖아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어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이고 헌법에 위반돼요.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이 있던, 시끄러워요! 질의 중에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좀 말고, 불법이야, 아니야?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는군요. 자,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저도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희대는 무혐의다 이렇게 기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법원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못하고 당황하다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데. 그쵸? 그러니 조희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검이 다시 수사하십시오. 띄워주세요. 2월 4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가 물었어요. 계엄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니, 위헌이라고 말했다면서요. 그런데 2월 4일 날 아침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2월 4일 특검은 잘못 수사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특검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희대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지적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법원이 다 판단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위헌이어서 어떤 사례가 기본권을 침해해서 우리는 재판했지만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네. 사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이건 뭐 그냥 전형적인 재판 소원 사례를 하나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 그 수급금과 관련해서 동성 동반자도 같이 혜택을 줘라. 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의 범위, 그리고 우리 헌법상 36조의 혼인 관계가 과연 동성 간의 결합, 이성 간의 결합, 동성 간의 결합도 포함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서 또 헌법 해석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헌법 제36조 본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건 가장 전형적인 재판소원의 양태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태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예. 예. 우리 법원행정처장님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 나온 보도예요.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에서 1심, 2심, 3심은 그 남편을 유죄로 판단했어요. 불법 수집 증거이고 잘못됐다고 재심을 청구했어요. 이 남편은 재심이 받아들여진 날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이 남편이 죽고 수년이 지나서 오늘 그 내용은 무죄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법원의 판결이 1심, 2심, 3심이 다 옳은가요?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누명 썼던 사람은요? 약초노브리 살인사건으로 누명 썼던 사람은요? 김신혜라고 누명 썼던 사람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도 검사도 1심 법원도 2심 법원도 3심 법원도 인혁단 사건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도 모두 다 여러분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됐단 말이에요. 불법 수집 증거에다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이럴 때 재심으로 간다고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그 재심이 25년 걸리고 또 항소심 들어와서 또 25년 걸리면 목숨 끊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되고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헌법소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건 어떻건 간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진행 중인 재판에 개인 의견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행정처장님. 그래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안 내동이에요. 사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안 내동이라고요. 다른 재판을 내란의 부안 내동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내란의 말씀이에요? 내란의 부안 내동이에요, 내란의. 그래서 윤석열 체크하니까 여러분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자, 행정처장님. 여러분 나가서 방패 인가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참 법원행정처장님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질의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 존중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다. 자, 법원 존중할 겁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이제 헌법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라고 하면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존중 못하겠다, 끝까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 그리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기관 어디입니까? 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입니다. 어디냐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자,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재판소원이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습니까? 재판소원 자체가 합헌이다라고 결정했죠, 헌재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 많이 했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2,000건이 넘는다면서요? 2,000건,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 왜 법원은 우리의 재판은 따라라, 존중해라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은 못 따른다, 틀렸다, 위헌이다, 우리가 맞다. 왜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또 봅시다. 뭐 사심제니 뭐니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마치 법원이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해서 그런 논리들을 자꾸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견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는 도입한다. 반대로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지명합니까? 대법원장께서 지명하십니다. 그렇죠.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헌법재판관 구성을. 네. 대법원장이 9명 중에 3분의 1을 합니다. 혼자 단독으로. 자,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관 임명에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추천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견제예요. 우리 헌법이 만들어놓은 견제 방식입니다, 이게. 왜 법원만 끝까지 견제받지 않겠다, 내 맘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사법신뢰가 헌법재판소보다 신뢰가 훨씬 낮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보니까 국회가 있더군요. 지금 만약에 법원의 신뢰가 높았으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이런 얘기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법원이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법신뢰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견제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판사 출신 몇 명입니까? 9분 다 판사 출신입니다. 네. 법원의 판사들이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재판소원이 오히려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될 마당에 무슨 사심제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노련한 법 기술자와 헌법 수호자의 한치 양보 없는 대결입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사심제로 가는 길이며 국민을 소송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헌법 개정 없이는 입법만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위헌론까지 들고 나왔죠. 하지만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법원의 재판만이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을 단순히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범한 헌법 위반 사항을 최종 해석기관이 심사하는 기본권 보장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법원만 견제받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우느냐는 위원들의 일갈에 박 처장은 끝내 시선을 피하며 무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법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이 폭로한 심리 불속행의 실체입니다. 현재 대법원 사건의 약 70%가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는 심리 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8만 쪽의 기록을 9일 만에 봤다는 기적의 논리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사실 대부분의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기각도장만 찍어 넘겨버리는 대법원의 오만한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쏟아부으며 마지막 판단을 기다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유 없다는 단 한 줄뿐인 현실. 손인혁 처장은 이러한 재판 껍데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직접 기본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동안 국민은 소송 지옥이 아니라 기각 지옥에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서영교 위원이 박영재 처장에게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불법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장의 첫 답변은 재판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비겁한 회피였습니다. 거듭된 추궁 끝에야 개인적인 의견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야당 유력 정치인의 참정권을 박탈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된 것 아니냐는 사법 쿠데타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처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지 베테랑 위원들의 팩트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정처장님, 네. 혹시 올해 2월 달에 나온 이재명 대표 공선법 위반 판결 검토 보고서 법원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보고서? 얼마 전에 게시판에서 봤었습니다. 우리 처장님과 날마다 얼굴을 맞대는 직원들이 그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재판의 공정성 훼손, 구조적 사법개혁에 자초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이.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12.3 쿠데타 체포 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헌법적 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하여 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관이 보인 우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식의 오만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였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봤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중심에 바로 처장이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바로 박영재 처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사 의원들의 처장님 사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그 한 건을 처장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하셔야 돼요. 예? 오늘 법 중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대법관 중원법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수가 법안에 4조 2항에 보면 30명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대법관 수가 어느 정도 적정한가 관해서 변호사들이 조사한 것도 있고 또 소부한 3부 정도 만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2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또 이게 대법원이 작년에 9월에 주장한 것처럼 무려 1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건 내용을 75평이 필요하고 직원들 모두 하는데 이게 1조 4천억이 필요하다겠어요. 저는 이거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면 딱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차피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측에 시행일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정원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거의 다 한 번씩 토론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이 심리불속행 제도로 지금 사건 어느 정도를 떼고 있습니까?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만 70% 정도 전후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심리불속행 판결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이 심리 불속행 제도를 도입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일 것이다. 인데 그 2배 훨씬 상회하는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 정도가 심리 불속행으로 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남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거나 똑같아요. 재판하는 주인공이 명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파기환송 판결도 대법관들이 기록조차 보지 않았는데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재판연구관이 그냥 투입돼서 기록 보시고 정리하고 보고서 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부동문구로 인쇄된 것으로 심리불속행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어요. 아마 가장 불만일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불만이 현실화할까 봐서 사심제니 뭐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관의 증언을 막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지극히 권위적이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헌법 위반이다 또는 사심제다 하는 것들이 하등의 이유가 없고 가만히 보면 이 엉터리 재판, 껍데기 재판의 현실을 호도하고 감추시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변호사 비용 투입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상고를 했는데 심리불속행해서 떼버립니다. 그러면 대법관님들이 기록을 봤느냐? 봤다라고 아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재판연구관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대법관 증언해라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다. 겨우 이유가 이 하급심의 중견 법관들을 차출해야 되니까 하급심이 허술해진다 그 이유예요. 그러면 더 솔직하게 들어가 봅시다. 대법원도 허술하고 하급심도 허술하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논리 모순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심리불속행 제도를 줄이도록 대법관을 증언하고 또 사심제라 우기지 마시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실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해당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국민의 신청에 의해서 재판 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꽉 막혀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그 지적을 겸허히 이제 받아들입니다. 뭐 우려와 질책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우리 기관의 이익은 아니고 우리 헌법의 해석 문제로서 재판소원 문제는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는 사실심의 강화가 사실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걸 거기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 증언 부분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헌법소원의 그 재판소원의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아니 이거 기준 말씀해 보세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 헌재 사무차장이 이걸 답변 못하면 어떤 국민이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헌법적으로 뭔가 침해당한 기본권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이 재개돼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헌재에 신청하면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저희들이 심리해보면 대상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리의 대상은 본안 판결의 대상을 말씀하시죠. 왜 이게 뭐 찔립니까? 이게 답변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확정된 사람들이 누구나 헌재에다가 신청하면은 헌재가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다 심리해가지고 결론 내리도록 돼 있으니까 사심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퇴임 후에 이거 재판 받게 되면은 혜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찔리세요? 국민의 전혀 기본권을 그런 게 무슨 아니, 법원 행정처장님, 지금 법조문 있잖아요. 예? 이렇게 따졌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 확정되면은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예? 예,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면 대상이 될 수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겠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다 했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한 명만 좋은 법안이고 국민들은 아예 그냥 좋은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 그리고 좋아요. 지금 어떤 국민이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국민이 요구해요? 무슨 시민단체가 요구합니까? 다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법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무처장님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헌법소원으로 지금 국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 지연 안 되고 있어요? 헌법 소원 사건만 일반 헌법소원, 예, 일반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했을 때 쉽게 구제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건의 95% 이상 정도는 당해 연도에 지금 일반 국민들의 사고는 달라요. 네. 대부분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제대로 안 보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헌법소원에 구제받아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국민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건들의 대부분도 헌재에서 제대로 재판 지연되고 있고 모든 국가기관 중에 민원 처리 속도가 가장 느린 데가 헌재예요. 거기 있는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판결까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뒷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러세요? 법원 행정처장님, 이 문제점 말씀을 해보세요. 이제 사심제 그리고 이제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말씀은 진즉에 드렸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이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이제 확정 판결을 취소하고 나면 다시 재판하라는 그 규정과 관련해서도 이게 소송법적인 특별한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 뒤에 헌법소원에 의해서 재판소원에 취소가 되면 그 실제로 형 집행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고심에서 이미 구속기간이 다 찼는데 그러고 나서 상고기각이 됐는데 그게 재판소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구속기간은 그럼 새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기간만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규정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운용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경태.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죠. 근데 법원이 지금 헌법 101조의 규정이 사법부 법원이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재판 소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유권 해석하십니까? 헌법 제5장과 6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소원은 헌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헌재의 유권 해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공권력 중에서 행정, 입법, 여기는 헌재에서 지금 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으로 이거를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공권력 중에 유일하게 법원의 재판이 지금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관해서 소원으로 다루는 것이 위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해석은 최종 권한은 헌재에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걸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권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헌재가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면 위헌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법률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의 주장이라면 위헌법률 심판, 뭐 또 헌법소원 심판 이런 걸 하면은 이거는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법원의 해석처럼 한다면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소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법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게 현재 해석인 거죠.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했지만 그것이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헌재나 법원에서 하는 것은 서로 소송물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하는 거는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법원에서 하는 거는 일반 형법이나 민사법이나 여기에 사실관계 확정을 해서 법률에 위반한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심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헌재와 법원에서 다루는 것은 서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주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재판 소원을 헌재에서 하면 안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워버리고 촘촘한 기본권 보호장의 체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마지막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장님, 네. 지금 이게 헌법소원이 사심제입니까? 아닙니까? 사심제가 아니라 재판이 아니죠. 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번에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의 판결이 있게 되면 그것도 이번에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없죠? 같습니다. 예. 그거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예. 그리고 어떻게 또 아니라고 또 단정해서 아니요. 얘기합니까?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이게 오늘 말이죠. 이게 평범한 법안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도대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한 대한민국 사법제 체계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3심제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갖고 헌법소원 대상의 재판을 넣는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해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바로 우리 이거는 3심제로 명명했고 헌법재판소는 기타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최종 헌법 해석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 111조에 열거조로 나오잖아요. 우연법률 심판이라든가 탄핵 심판이라든가 정당해산 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다 정말 심각한 국가 권력의 작용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한밤에 폭거를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 일소위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낮에 민생법안 얘기하신다 하시다 지금 이 밤에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적 행위를 지금 법사위에서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헌법재판소 처장은 말이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자 이거는 말이죠. 대법원 법관을 늘려서 대법원을 3심제로 약화시키고 소위 헌법재판소 구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모든 것을 자주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파괴하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오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사의 이 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분강개할 노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반성하세요. 고함이 아니라 천둥번개가 칠 일이에요. 하늘이 노할 겁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네.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복장이 터져나죠?
예, 뭐, 예, 이거에 대해서 예, 위원장님,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왜 위원장님한테 물습니까? 지금 제가 예, 그럼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명을 받지 마시고 송석준 왜 질의에 답하세요? 예, 끝났어요. 그동안에 명을 받아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줬잖아요. 끝났어요. 위원장은 명을 받아줬고 명을 받아. 국민들의 명을 받으셔서 송석준 위원의 질의에 충실하게 지금 대법관을 대통령을 위해서 30으로 격화시키고 40으로 지금 대법원의 최종으로 다시 한번 소관에 나가는 재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101조 1항 자, 양에 처장님. 네. 네. 그 행정처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저의 진행 허가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자, 발언해 주십시오. 예.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저쪽에서는 아까 제 질의도 종료시키셨어요. 공정하세요. 명에 따라서 하지 마세요. 충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과대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은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11조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의 분장 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헌법 규정의 취지를 비교 분석하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심이 됩니다. 재판 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그 재판 소원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그것은 사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처장님, 아까 그 박균택 의원님 비유법 못 보셨나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최고 권력자인데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 하는 비유를 하셨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모든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법안 1소위에 행정처에서도 참여를 하셨다시피 헌법 사안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판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여태 제외해 왔는데 그걸 입법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고 헌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1, 2, 3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법안 소위에서 축약 보고하는 거 잘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왜 모든 재판이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심제라고 자꾸 하십니까? 개념이 법원의 판사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념이. 왜 개념을 자꾸 국민을 혼동을 시키십니까? 모든 재판이 사심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까 김영민 간사가 소위에 통과된 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본권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헌법에 나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다 헌법이 적혀 있네요. 헌법재판인 거죠. 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2013년도부터 이 재판의 대상으로 법원의 판결도 포함시켜 달라는 네, 입법 맞습니다. 청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부터 장차 이재명이라는 분이 한 15년 뒤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가지고 헌법 소원이라는 걸 들고 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하시고 그때 그 당시에 입법 청원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무관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이라는 분의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헌법 소송에 재판을 포함시키자라는 일반 원칙이 무슨 그렇게 맥락이 닿는 얘기입니까? 너무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쉬운 걸 지나가는 소한테 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백희룡 경정처럼 정의를 외치다 짓밟히는 시민들에게 현재의 사법부는 따지지 마라는 침묵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8만 쪽의 기망과 70%의 심리불속행 뒤에 숨어 국가의 운명을 주무르려는 사법 카르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을 통해 그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오만함을 끝낼 시간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